자, 그 아래에 제약 조건이라고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용과 효익의 대비. 이거는 자, 정부에서 기대되는 효익보다 그 산출에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것이 비용과 효익의 대비라는 제약 조건이다. 그 밑에 있는 중요성은요. 그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 미치지 않는 정보를 굳이 제공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중요성이라는 제약 조건. 됐습니다. 기출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딱딱 그죠 문제가 나온다. 하부 속성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중립성. 뭐에 대한 하부 속성? 신뢰성.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요 세 가지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하부 속성. 그러면 답은 뭐라고? 1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재무제표 부분 볼게요. 재무제표는 아까 재무회계 설명할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재무회계는 일정한 룰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룰 이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갭이라고 불렀고요. 그에 따라서 표준화된 보고서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그 표준화된 보고서 이름이 뭐라고? 재무제표라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작성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한테 있답니다. 그리고 각 회계 기준마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딱딱 명시를 해놨답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의 출제 범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서는 5가지 재무제표를 명시해 놨답니다. 그 5가지가 밑에 표로 나와 있죠? 오케이.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즉 갭이라는 거는 나라마다 규정집으로 딱딱 명시해 놨겠죠? 우리나라의 규정집은 3가지랍니다. 첫 번째, IFRS. 두 번째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세 번째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 세 가지 규정집이 있대요. 이 중에서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 규정집을 출제 범위로 한다 이거지. 자, 각 규정집을 3개로 명시해 놓은 이유는 우리 기업 대상 군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그 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규정을 딱딱 명시를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규정집이 현재 3개인 거지. 됐죠? 그중에서 요 기준이 우리의 출제 범위일 것이고 요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종류가 5가지다 이거지. 됐죠? 요 5가지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일정 시점 현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 동그라미 그리고 재무 상태가 동그라미. 그 2개가 키포인트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수단은 자산, 부채, 자본이래. 요 내용은 다음 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요. 지금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산. 회사 재산이 자산이겠지. 회사 재산이 10억 원 있다 이겁니다. 회사 덩치가 10억 원이다 요 말이죠. 그거를 자산이라고 하고요. 자, 10억은 재산이 있는데 은행에서 3억은 빌렸대. 그러면 10억은 재산이 있지만 그중에 3억 원은 남의 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채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결국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재산은 엄청 크지만 남의 돈 빼면은 남는 게 얼마라고? 7억 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요 부분이 회사 주인에서 내 돈 되겠죠? 요거를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3가지 구성 요소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요 3가지 구성 요소가 담겨 있는 요 보고서가 이름이 뭐라고? 재무 상태표라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는 것도 재무제표의 하나다. 그죠?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키포인트가 동그라미 치세요. 일정 기간 동그라미. 그리고 경영성과 동그라미.
됐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가 얼마다. 즉 수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니까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아까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일정 시점.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의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날짜 기준이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의 개념입니다. 됐죠? 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구성 요소는 두 가지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이래요. 그래서 수익이 우리 회사가 장사를 열심히 해보니까 수익은 예를 들어서 20억이고요. 비용은 비용 든 게 18억이다. 비용 18억.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억은 남았죠. 장사에서.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고 그 구성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재무제표고요. 그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네. 볼까? 자본변동표. 뭐냐면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라고? 내 돈이 지금 얼마 있지? 얼마 남아있지? 요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는 보고서가 자본변동표다. 그래서 1월 1일에 자본은 얼마 있었는데 12월 31일 현재는 얼마 남아있고 그리고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변동은 얼마가 있고 그래서 1월 1일 기초, 기말 그리고 기중의 자본에 대해서 쭉 나타내는 보고서가 자본 변동표가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요. 자, 회사의 자산, 회사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금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고 회사 재산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현금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 자산 중에서 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뭐 1월 1일 현재 현금이 얼마 있었고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얼마 있는데 기중에는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겠지. 이게 현금 흐름표. 이게 자본 변동표. 됐죠?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라고? 주석이라고. 주석 많이 우리가 아시죠? 그죠?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주석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은 이거랍니다. 키포인트는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 동그라미. 별도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 숫자 중에서 자, 부채가 3억 원 돼 있는데 요 중에서 별표 딱 하나 쳐놓고 부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 요런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별지 다른 종이에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이 주석이 되겠다. 이렇게 별표 딱 표시해 놓고 다른 종이에 뭐 별표 1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별표 1은 무엇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적어주는 요 서식이 주석이 됐다. 그리고 이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보아서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간다. 됐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재무제표의 종류였다. 자, 우리 기출 포인트 볼까요? 주석은 재무제표 뒷부분에 있는 별지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정보 이용자들이 한테 유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재무제표의 엄연한 구성 요소로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개념이 주기라고 있습니다. 주기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주기는 재무제표 종류로 명시한 데 있다. 주기는 키포인트 괄호라고 또 해주십시오.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기라는 것이고요. 뭐냐면 재무제표 안에 자 자본이라고 7억 원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괄호 열고 뭐 자세한 내용 뭐 주당 이익은 얼마 뭐 또는 당기 순이익은 얼마라고 조금 정보 이용자한테 자본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괄호 표시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조금 짧게 언급해 주는 게 있거든. 이런 거를 주기라고 부르고요. 이런 괄호로 표시된 주기 내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종류로는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거는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가고 주기는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기출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 실기편 할 때는요.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메뉴를 우리가 입력하고 그렇게 하거든. 많이 조회해보고. 그런데 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체는 재무제표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변동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자 자본이 보면은 구성 요소가 몇 가지로 다시 쪼개지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이란 겁니다.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체는 굳이 별도의 재무제표로 지금 명시해 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 종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도 시험에 간혹 등장하니까 기출 포인트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하면 재무제표 정리가 된 것 같네. 자, 기출 확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보십시오. 1번 재무상태표 맞지? 2번 손해계산서 맞죠? 4번 현금별표 맞죠? 그러면 답은 뭐 시산표라는 거 종류 없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았고요.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한번 볼까요?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3가지 배웠다. 그죠? 그리고 회계의 기본적 특징이라고 해서 발생주의라는 것도 한번 배웠다. 그리고 회계의 질적 특성, 그 중에서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2가지 배웠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래서 그 각각 하부 속성 3가지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핵심 기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자, 봅시다. 우리 5가지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겠지. 답은 뭐라고? 1번. 주석 바로 나왔죠. 그래서 주기라는 거 재무제표 종류 아니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것도 재무제표 종류가 아니었다 겁니다. 그리고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자 이익이 쌓인 거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손해가 계속 나가지고 손해가 쌓였다 그런 거를 결손금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2개가 똑같은 서식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2가지 다 재무제표 종류에 들지 않는다 겁니다. 문제 2번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자, 읽어봅시다. 신뢰성, 하부 속성 3가지 떠오릅니까? 오케이. 자,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을 사용해야 된다. 객관적 말 나온다. 뭐라고? 중립성. 그죠? 중립성.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뭐 A가 하든 B가 하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뭐 검증 가능성.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표시해 줘야 된다. 뭐라고? 표현의 충실성. 그죠? 요 3가지가 3가지 하부 속성이었지. 그러면 답은 1거나 마나 4번이 답이 되겠네. 뭡니까?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 뭐 예측 가능성. 예측 가치라고 불렀죠? 예측 가치. 요거 뭐라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겁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딱딱 명시될 때도 있고 그 단어의 뜻에 대해서 쭉 이렇게 풀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풀 수 있겠지. 됐죠? 문제 3번요. 재무제표의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기억나십니까? 아하,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상충관계에 있었다. 그지? 어허. 1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맞고. 2번 수익 인식과 관련해서 완성 기준을 적용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자, 완성 기준은 완성하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자는 입장이죠. 그러면 요거는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 맞지? 그런데 요거는 반대로 설명했으니까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3번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원가를 사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 현행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은 자 물건값이 오르고 떨어지면 그때그때 반영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정보 이용자한테 조금 더 빨리빨리 정보 제공하자는 입장이니까 요거는 목적 적합성이 올라가는 방법이지. 그죠? 맞고 목적 적합성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맞죠? 맞는 설명이다. 그지? 4번 회계정보의 보고와 관련해서 중간 보고서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목적 적합성이 충실하지? 오케이. 목적 적합성이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외우지 말고 그죠? 이해하시면 풀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제요. 4번.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1번.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둘 간의 상충관계가 있다 보니까 역사적 원가주의, 즉 한 번 샀던 가격을 그대로 기억해 놓는 방법은 둘 중에서 뭐? 신뢰성을 조금 충실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으로서 답이 되겠네. 그죠? 2번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맞죠? 그래서 계속 기업의 가정할 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역사적 원가주의 정의가 되겠다. 4번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맞죠? 그래서 객관적, 검증 가능한 뭐 이런 말이 뭐라고? 결국 신뢰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신뢰성에 조금 더 충실한 법입니다. 이 말을 4번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거지. 그죠? 답은 1번 되겠다. 자, 문제 5번요.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자,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하리라는 것을 전제하다. 뭐라고? 계속 기업의 가정.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뭘 묻고 있다? 회계의 기본 가정을 묻고 있는 거네. 그죠? 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회계 담당자한테 있다. 아니죠? 누구한테? 경영자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 변동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된다.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했죠. 그래서 그런 5가지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 나오면은 그냥 특별히 우리가 키포인트 정리했던 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경영자가 작성해야 된다. 그 키포인트를 반드시 딱 명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틀린 문장으로 표현한 게 반드시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답이 된다 이거지. 4번 기업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거 키포인트로 배운 적 없죠? 그럼 이건 맞는 문장이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문제 등장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지. 다음부터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